출발 새아침. (2019년 11월 11일)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11월 11일이죠. 날씬한 숫자 1이 4개나 겹치는 우연히 날씬하고 예쁜 외모를 지향하는 현대인의 심리와 만나서 날씬하고 비싼 과자를 선물로 주고받는 날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농업인의 날, 보행자의 날, 광고의 날, 눈의 날, 지체장애인의 날, UN 참전용사 국제 추모식이 있는 날입니다. 또한 책을 뜻하는 한자 책의 모습과 책이 책장에 진열된 모습을 본떠서 기념하는 서점의 날이기도 합니다. 11월 11일 평범한 365일 중 하나로만 알았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중요한 의미가 이렇게도 많은 날이었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아침, 지금부터 더욱 중요하고 놀랄만한 시사의 세계로 힘차게 떠나보겠습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봇. 네, 하지만 마냥 달콤하지만은 않고 쓴소리도 잘하는 벗이죠.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5당 대표랑 회동을 해서 네. 참 분위기 좋겠다 했더니 그게 아니네요. 막 고성도 오고 가고 했다고요. 네. 뭐 그만큼 화기애애했던 거죠. 아, 네. 그런가요? 또 이걸 좋다고 예. 보시는군요. 어제 오후에 이제 문 대통령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황교안 자유한국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심상정 정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청와대 관저로 초청을 해서 비공개 만찬을 가졌습니다. 네. 모친상에 조문을 온 것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좀 예우를 갖추는 그런 의미에서 비공개로 했다고 하고요. 6시부터 한 2시간 40분 정도 꽤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랬네요. 예, 요즘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이 돼지갈비도 이렇게 식탁에 올렸다고 하고 또 막걸리 반주도 또 함께 드시고 또 그런 모양입니다. 형식과 의제 없이 이제 대화를 했고 배석자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만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회동 후 그래서 뭐 비공개 회동이다 보니 공식 결과 발표도 없었고요. 각 당이 이제 나중에 나와서 뭐 짧은 논평 한 정도였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쟁점은 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었다 그래요. 예, 황교안 대표가 이거 뭐 협의 없이 너무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 다른 당 대표들은 오히려 한국당이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또 반박을 했고요. 그 네. 과정에서 손학규 대표가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제 지적을 하니까 황 대표가 그렇게라니요라고 맞받아치면서 분위기가 좀 격해졌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도 뭐 멱살잡이 했다는 얘기는 안 들리네요.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중간에 만류를 하고 국회에서 협의에 처리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뜨겁긴 했으나 여야정 상설협의체 복원에는 모두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벗은 이거로 짧게. 너무 짧은가요? 네, 생각보다 좀 짧아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하기로 했다가 지금 그냥 한 번 열리고 그 다음에 안 열리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열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복원에 찬성하기로 했다. 아, 여기가 이제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서로 막 싸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그래도 뭐 이게 나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좀 아무래도 서로 이견이 워낙 많다 보면 네, 뭐 경론이 그렇죠. 오가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정도 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가족들도 그런데요. 뭐.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뭐 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의견이 있었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측면 분명히 있죠. 네,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뭐 선거법 개정안 별로 그렇게 원치를 않는 바인 네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인지 이 협의에 별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그런데 네. 그렇게 그냥 또 자유한국당 탓만 하기는 좀
아니십니다. 예, 물론 그렇죠? 그렇기도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훈훈하게 마무리. 네. 네, 자, 두 번째 이슈는 또 정경심 교수 얘기를 뜨겁군요. 오늘로 구속기한이 만료되는데 더 이상 조사는 할 수 없으니까 추가 기소, 자본시장법 위반 쪽으로 추가 기소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예, 어제도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하고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맥박이 크게 떨어졌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 10번 소환에 지금 4차례 불응을 했죠. 검찰이 지금 이런 속에 일단 뭐 추가 기소를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할 때 11개 혐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플러스 알파가 과연 뭐냐 하는 건데 WFM 주식 차명 보유 관련해서 고위공직자와 배우자의 직접 투자 주식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또는 뇌물죄 그리고 입시 비리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조국 전 장관 등 다른 가족에게 또 이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조 전 장관 소환은 이번 주 중반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입니다. 검찰이 뭐 한 100쪽 가까운 질문지를 이미 준비해 놨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네요. 100쪽 가까이. 대단합니다. 이게 역대 대통령을 조사할 때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긴 합니다만은. 네. 근데 이제 한 뭐 13번을 불렀다, 14번을 불렀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조사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처음부터 그다음에 조사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된 것도 있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는 게 검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어떻게 이제 질문에 대답할지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조국 전 장관이 현재 정 교수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자주 찾아갔다 그래요. 그런 것 혹시 저보다 잘 아시네요. 예, 네. 아마도 정 교수가 이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들이 참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계성을 생각하고 있구나 검찰이 이러면서 그와 관련해서 맥을 짚겠죠. 그러고 나면은 또 그 다음에 또 대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준비도 철저히 하고 네, 있다 이런 있는 얘기네요. 게 아닐까 네.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만약에 정말 좀 불러가지고 뭐라고 물어보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네요. 자, 세 번째 이슈는 뭡니까? 싱가포르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 엔진 결함으로 긴급 착륙. 뭐 이런 보도 이제 주말 중에 보셨을 거예요. 네. 지난 9일 오후 4시 20분 승객 310명을 태우고 싱가포르로 향하던 그 A350 900 항공기 오른쪽 날개 엔진이 꺼졌습니다. 네. 연료 공급이 안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쪽 날개가 있기 때문에 운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어찌됐건 긴급 착륙을 했고요. 이 엔진은 영국 롤스로이스에서 만든 그 엔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항공기가 도입한 지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자주 엔진에 문제가 발생해서 정비를 뭐 무척 한 20여 회 정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8일에도 아시아나 항공 A380기에 장착된 그 롤스로이스 생산의 그 엔진에 또 불이 났죠. 네. 당시 잠정 조사 결과도 연료 공급 장치 고장이었습니다. But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난달에만 4차례 항공기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예, 지난달 25일에 제주항공 김포행 항공기가 소프트웨어 고장으로 회항을 했고 같은 날 이 대한항공 항공기는 연료 밸브 고장으로 또 운항 지연됐습니다. 다음 날 26일에는 티웨이 항공기가 타이어 손상으로 또 이륙 중단. 그래서 정부가 지난달 30일에 국내 9개 항공사 경영진, 운항, 정비, 본부장 다 불러서 회의를 했어요. 네. 그리고 지난 1일부터 지금 긴급 안전점검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고 정비가 문제인지 기계가 문제인지 네. 이것도 아직 최종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불안해서 비행기 타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네. 하늘에서 갑자기 엔진이 꺼지고 이러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렇죠. 독도 헬기 사태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 참 국민들 불안감이 지금 많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당국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에는 자동차 교통사고보다 오히려 항공기 사고가 덜 난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요즘 또 그것도 아닌가 이런 또 걱정이 좀 되고요. 특히 저가 항공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좀 비싸게 타고 다니는 비행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오히려 대형 항공사조차도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좀 더 그러니까요. 불안한 거고. 예. 네, 상당히 그렇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네. 예, 예, 지금까지 이종호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정치 강대강 제대로 붙어보시죠. 여의도 촌철살인. 네, 월요일의 정치 토크 여의도 촌철살인. 오늘은 불꽃 튀는 토론 해주실 한 분이 샥 어디 가버리셨습니다.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제가 우리 우원식 의원 특별 대담을 한번 진행하는 걸로 해볼까요? 자, 여당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어보고 한번 하실 수 있는 얘기를 모두 다 하실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합니까? 야,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이했는데요. 지난 2년 반의 국정 운영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선 점수를 매긴다면 얼마 정도 드릴까요? 한 80점? 80점이요. 네. 매우 좋은 점수입니다. 좋은 점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당 의원이 나와서 80점 하면 약간 박한 점수인데. 아, 그래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박한 점수 주셨습니까? 아니, 우선 잘한 게 많죠. 네, 그러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2년 반 그 기간은 촛불 민심이 요구했던 사회 대개혁의 그 기초를 놓은 기간이거든요. 네네. 첫 번째는 국정농단 그리고 대통령 탄핵 그 과정에서 허물어진 그 국가의 기본 질서, 국가의 기틀을 다시 세웠거든요. 네. 이를테면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없앴다거나 그 군 기무사 이런 권력 기관을 개혁했다거나 이런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고요. 특히나 경찰, 검찰의 이 사법개혁 문제를 이제는 상당히 가시권에 들어올 정도로 그만큼 올려놨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보면 우리가 그 전까지는 전쟁의 위협에 시달렸는데 국민들이 상당히 걱정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걱정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3번의 남북 정상회담, 2번의 북미 정상회담, 또 판문점에서의 새 정상의 회동 이런 것까지 하면 그 중재자 역할로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착실히 진행된 그런 점에서 그 상당히 기여한 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100점을 주셔야죠. 왜 80점만 주십니까? 그게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아직 진행 중이라서. 과제도 많이 남아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경제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대기업 중심, 소위 낙수 효과에 기대서 이 소위 대기업 중심의 승자 독식 이것 때문에 굉장히 내수도 부진하고 불평등, 불공정이 굉장히 심화돼 있었거든요. 이것을 소득주도 성장 또 혁신 성장, 공정경제로 토대로 해서 2개의 성장 틀을 세운 것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재인 케어를 비롯해서 국민소득 보장을 확대하고 그 생활비를 절감하는 여러 가지 정책. 이게 사실은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처음 만들었던 예산안에 들어가 있었던 건데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국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 복지제도가 소위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 속에서 큰 틀 안에서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원식 전 대표의 말씀에 따르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게 복지, 그다음에 한반도 안보 프로세스가 좀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돼 있는 거,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했던 거, 그리고 사법개혁이나 검찰, 경찰 간의 그런 관계성 조율 잘했던 거, 물론 이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이 국민을 사찰하거나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을 아예 근본적으로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은 잘했다.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동안에 그 체질이 워낙 기업 중심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거를 완전히 바꾸지는 못한 과도기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렇게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점수를 좀 박하게 주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다. 이 얘기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이 경제적인 부분으로 보면 소위 그 계곡의 전환기다 이렇게 계곡의 전환기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깊은 계곡인 거죠. 네. 그 소위 대기업 중심의 불공정 불평등을 중심으로 해서 네. 낙수 효과를 기댄 9년간의 경제 정책에서 그것을 큰 경제적인 구조 변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첫 번째는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으로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네.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면 네. 그 최저임금을 올리고 여러 가지 소득을 올리는 그런 정책을 피는데 아동수당이나 기초노령연금이나 이런 거를 올리는 거는 이제 국회에서 예산을 통해서 할 수 있었는데 최저임금을 올리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려면 가장 문제가 되는 데는 자영업과 중소기업이거든요. 대기업은 네. 사실은 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력이 네. 충분하기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오른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만든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올렸으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네. 그렇게 하질 못했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정부에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두 가지 점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경제 정책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1960년대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뭐 한강의 기적이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네.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 중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중심으로 이거를 끌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들이 네, 그렇죠. 상당히 많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좀 전에는 9년의 그런 기업 친화적인 경제 정책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1950년대 이후부터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한 60년대, 70년 정도를 사실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고 볼 수 네, 있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와서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 체질이 너무 고착화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바꿔지겠느냐.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대기업 위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본 때문이란 말이에요. 자본이 거기는 풍부하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 사실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요즘 경제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동네에 구멍가게가 없단 말이에요. 서점도 동네 서점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만큼 자본이 있어야지만 이 사업이 성장하는 구조로 아예 체질이 바뀌었는데 이거를 중소기업 위주로 계속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간다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나 실효성이 있고 과연 그게 올바른 길이냐 이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점이 조금 제가 보기엔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일단 거기부터 먼저 말씀하고 할까요? 네. 이게 바꿔지겠는가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자본주의가 성장하는데 첫 번째는 자본이 좀 모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소위 자본의 원시적 축적기라고 하는 건데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은 근대화 산업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업화 과정이 이루어졌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한강의 기적이 다른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이 식민지 국가를 거친 나라 중에서 3만 불로 들어간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고도 성장을 이룬 걸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반면에 이 고도 성장 뒷면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의 깊이는 굉장히 깊었어요. 근데 그거는 산업화 과정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한다면 네. 대개 자본주의가 성장해 가는 과정이 고도의 자본주의가 되면 그다음에 소위 복지 사회로 가지 않으면 자본주의가 이게 붕괴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에 사회주의도 나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지 사회주의로 가기도 하고 사회복지주의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건데 우리나라도 이제 지난 한 20년, 15년 대개 민주화 운동 과정을 거치면서 네. 고도의 자본의 축적이 있었던 그만큼 또 다른 면으로는 국민들의 복지, 내수 이런 것들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죠. 그게 이제 민주화 과정하고 맞붙어 있었던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지난 9년이 굉장히 아픈 시기입니다. 그 기간 동안이 바로 우리 사회의 부의 균형 또 불균형을 완화 이런 또 사회복지제도의 완성 이런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과거 근대화 과정 또는 산업화 과정의 그 정책을 그대로 폄으로 해서 사회적인 불만이 굉장히 커진 거죠. 이렇게 그 우리 몸의 중심이 심장이라고 합니다만 어디 아프면 아픈 데가 중심이거든요. 사회도 네. 마찬가지예요. 네, 네. 이게 그 9년 동안에 드러나고 폭발한 것이 바로 촛불혁명이거든요. 네. 그렇듯이 그 기간 동안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한 게 굉장히 아프고 그래서 계곡이 깊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두면 되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쪽에 자본이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재벌 총수 한 사람이었는데 그 2대 3대 가면서
아들, 딸, 손자까지 가면 네. 모든 사람들이 기업을 하고 싶어 하니까 골목 상권까지 다 먹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제도적으로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경제민주화, 네. 불공정 해소, 그 부의 양극화를 해소시키는 거.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고 네. 촛불 민심의 요구였습니다. 그거를 문재인 정부에서 비로소 시작을 한 것이고 계곡이 깊고 기득권의 저항이 크기 때문에 네, 네. 특히나 국회가 정권은 바뀌었지만 국회는 촛불 이전에 만들어 놓은 국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국회가 기득권으로 이걸 저항하고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 선진화법 때문에 또 아무것도 법을 통과시킬 수 없는 네.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정책이 그 제대로 체감되어지는 경제정책으로 만들어지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점수가 있다. 네, 그런 점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원식 의원님은 전 대표님은 더불어민주당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을지로위원회 네, 소속이신데요. 그래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민생연대를 제안하시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야당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아직까지 대답이 없습니다. 대답이 없어요. 이 민생 문제가 나오면 늘 민생 챙긴다는 분들인데 저희들이 민생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대답을 안 해요. 그렇군요. 전에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네. 드루킹 때문에 국정조사 뭐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그게 그거 가지고 협상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협상하면서 받는 대신에 민생법 7개를 처리하자. 네. 그랬더니 김성태 원내대표였죠. 뭘 구질구질하게 그런 조건을 붙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요번에도 저희가 네. 이제 을지로위원회에서 민생입법 연대를 제안했거든요. 네. 각 당에서 필요한 국민들의 민생에 요구되어지는 법들을 같이 올려서 같이 토론을 하자. 상임위에다 맡겨놓으면 끝이 없으니까 네. 우리는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유통산업발전법, 카드사업법, 조세특례법, 네. 그다음에 가맹점 보호법 네. 이런 법들을 지금 내놓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걸 빨리 해서 이번 국회에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이번 20대 국회는 탄핵 이후에 정말 빵점 국회입니다. 빵점 국회다. 네, 예, 국민들이 아무것도 이 국회에서 민생을 위해서 법안 처리되는 거를 보지 못했어요. 예. 법안 처리율도 가장 낮고 지금이라도 이제 좀 신뢰를 얻으려면 네. 나머지 기간 남아있는 동안에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서 여야가 힘을 모아서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강조 좀 정확히 하셨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여당이 좀 눈살 찌푸릴 만한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택시기사가 한 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해찬 대표를 향해서 막 막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해찬 대표가 뭐 20년 50년 정권 유지 얘기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이제 민주당 네, 내에서는 바라는 지향점이겠지만 여기 사실 옛날에 얘기하신 건데 이걸 가지고서는 이해찬 대표가 죽을 때까지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 이런 말은 곧 안 좋게 될 것이다. 이렇게 택시기사랑 얘기를 나눴다라는 식으로 어제요? 그제요?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고질병에 주말에. 고질병. 이거 너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상대당 대표가 소위 정치적으로 발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집권을 계속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담아서 정치적 발언을 한 거를 그것도 기간이 한참 지나서 그걸 다시 들춰내서 그런 험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얘기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 세월호 때도 좀 세금 도둑 이런 얘기도 하셨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문제 제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에는 우리 당에서도 그런 이제 소위 막말이라고 하는 걸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국민들 정서에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직에서 해직을 시켰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뭐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일이 여러 번 민주당 있었어요.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했군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직에서 해직시켜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번도 들은 적이 제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핵심 지지자 광화문에서 태극기 드는 분들 아닙니까? 네. 이분들한테 눈높이를 맞추려고 네. 계속 그렇게 험한 소리를 해요. 그 당 대표는 어떻게 했습니까? 최근에 대통령 소리도 안 하고 문재인 목을 따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집회에 나가서 앉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보면서 막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과거에 탄핵 전에 했던 그런 잘못을 좀 반성하고 그 위에 새로운 설계를 해야 되는데 네. 반성을 하지 않고 과거 적폐 청산이라고는 국민들의 큰 요구에 그 적폐를 적폐라고 인정하지 않고 네. 그러면서 하는 것 그런 일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박찬주 대장이 최근에 그랬죠. 네. 적폐 청산의 그 적폐는 주류 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그걸 주류 세력이라고 생각하니까 반성하지 않고 막말을 하는 네, 네, 그렇게 그렇죠. 해서는 국민의 네. 지지를 얻을 수 없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이 일도 예결위원장 하시고 그러잖아요. 네. 그 당에서 이 문제를 반성적으로 성찰하려면 그 직을 내려놔야 됩니다. 네, 친박 대표주자인 예결위원장이 그렇게 막말한 게 한두 번도 아니지만 이거를 또 그대로 놔두는 한국당도 문제다.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네. 이게 요점이죠. 자,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만찬이 있었는데요. 그 네. 결과적으로는 이 신속법안 처리 관련해서 선거제 개혁안이 가장 문제 아니었습니까? 네. 왜 다른 의원들하고 특히 자유한국당에 반대하는데 이렇게 함부로 이 절차를 무시하고 했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한국당이 거부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 앞에서 다시 싸웠단 말이에요. 네, 네. 예,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에게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네, 그랬는데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중에 이제 말리기까지 하셨잖아요. 네,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민부론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요. 예. 그 어제 그 회의에 키워드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3시간. 네, 3시간. 원탁. 막걸리. 막걸리. 후반기 첫 일정. 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리고 대통령 조문 감사 표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먼저 감사 표시를 하셨죠. 예, 예.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후반기에 가장 중요한 기조를 협치로 하겠다. 네. 그게 부족했다는 지적들이 많기 때문에 협치로 하겠다는 건데 네, 네. 사실은 이게 처음 대통령 시작할 때부터 대통령의 그 취임 첫 일정이 야당 당 대표들 찾아가는 일정이었거든요. 그렇게 네. 시작했는데 네. 야당에서 전혀 협력을 또 안 했죠. 그래서 협치를 하기가 어려운 조건이었는데 대통령이 다시 그 첫 마음을 돌아가서 협치를 강조해서 하겠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네, 네, 네. 다시 제안했습니다. 아, 그때 다시 제안했고. 처음에도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처음 네. 원내대표들 모임을 네, 네. 했을 때 네. 노회찬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그때부터 얘기했던 건데 이거 다시 제안해서 시작하는 건데 그런 네. 점에서 보면 어제 그 일까지 고성을 올렸던 일까지 키워드 안에 들어가 대통령 네. 앞에서 야당 대표들이 같이 모여서 고성까지 올릴 정도로 대통령이 말릴 정도로 그런 허심탄회한 자리였고. 아, 허심탄회한 자리였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옳지 않죠. 네. 작년 연말에 다 합의했던 거거든요. 네, 그렇죠. 원내대표들이 사인까지 하고 합의했던 네. 거를 네. 어겼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를 그거를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니까 고성까지 나왔던 건데 그것까지 다 합치면 대통령이 정말 허심탄회한 자리를 만들고 앞으로도 여야정 당정 그 국정협의체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협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진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황교안 대표에게 그렇게 얘기할 줄도 몰랐지만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반응하고 이렇게까지 또 좀 약간 고성이 오고 갈 정도로 일이 커질 줄도 사실은 좀 몰랐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앞에서 그런 얘기가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된 거는 좀 바람직한 거다 오히려. 전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대통령이 넉넉해 보이잖아요. 예, 대통령 넉넉해 보이는 걸로. 네. 예, 맞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전 원내대표였고요. 을지로위원회 소속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제가 예전에 외국에 잠깐 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처럼 배달이 안 돼갖고 정말 답답하고 힘들더라고요. 외국 사람들 누구도 감탄하는 우리나라의 정말 특색이 있는 문화가 하나 바로 배달 음식 문화인데요. 오늘 배달 음식의 기초가 되는 배달원들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들의 근로조건은 어떤지, 처우개선은 어떤지 한번 확인하는 자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배민 라이더를 일하고 있는 구교현 라이더 유니언 기획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는 배민 라이더 유니온 이게 뭡니까? 네, 라이더 유니온 소개를 좀 드리면요. 네. 요새 도로에서 많이 보이는 그 오토바이로 이제 배달하시는 배달 네. 라이더들의 노동조합이고요. 올해 이제 노동절이었던 5월 1일에 네. 출범을 한 노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배달 라이더들이 네. 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안전 배달료라든지 사업주의 안전 조치 의무라든지 라이더들 교육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각 가게별로 이렇게 배달을 하는 분들을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는 그들이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아예 배달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따로 전문 직종화 해가지고 그들의 또 어떤 그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단체를 아예 만들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네. 요즘에 좀 옛날하고 달라진 게 바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가게나 식당이나 각 이런 데에서 따로따로 그들을 고용하는 형식이 아니라 아예 네네. 플랫폼 사업화 지금 시켰다는 게 가장 다른 점이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플랫폼 사업화라는 게 뭡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하철 정류장이 이제 플랫폼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모이고 흩어지는 일종의 거점인 건데, 거점. 이게 이제, 이게 온라인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문하면 온라인에 접속해 있는 배달 노동자들이 그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동이라고 해서 플랫폼 노동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네. 외국의 우버라든지 요새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는 타다 같은 서비스, 택배나 네. 심부름 대행 같은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디자이너나 IT 프로그래머 같은 전문 직종들도 이런 형태로 일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플랫폼 영업을 하는 방식이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네네. 지금 배를 불리우는 거는 플랫폼 회사들이다. 배달원들은 네네네. 혹은 이 배달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오히려 배달료만 더 비싸지게 되고 실제 그 이득은 모두 중간에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회사만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정말 배달원들, 우리 배달원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나하나 배달할 때 얼마 정도를 받는지 어떻게 되는지 좀 이런 게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대체적으로 그 평균 한 건 배달하는데 3,000원 정도 받고요. 그 예, 배달하시는 3,000원. 분들께서 받는 수당이, 수수료가. 한 건 3,000원이고, 이제 물론 거리가 좀 늘어나면 조금씩 늘어나긴 하지만, 네. 평균 3,000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한 건을 배달하는데 30분 정도가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도로 사정이 좋지 않거나, 배달지가 복잡하거나 이러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1시간 해서 한 2건, 3건 이 정도를 만약에 한다고 치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배달 라이더들이 보험료도 내야 되고, 그리고 오토바이 유지하는데 필요한 돈도 들어가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대 비용이 더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2-3건 정도 해가지고는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많은 건수의 배달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2011년도에 그 피자 배달하던 청소년이 네. 사고로 이제 목숨을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30분 배달제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렇죠, 30분 그때. 안에 피자 배달 못하면 페널티가 있고.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실은 30분 배달제가 아니라 네. 10분, 15분 만에 하나씩 배달을 해야 이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상황이 되어버려서
사실 더 많이 안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오히려 배달하는 분들은 안 좋아졌다. 근데 네, 사실은 네, 이제 저는 사실 그랬어요. 배달을 시켜보니까 예전에는 당연히 공짜로 알았던 것을 이제는 배달료를 네, 네. 무조건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어머 기분 나쁘다.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근데 네, 지금 네, 말씀을 네. 들어보니까 오히려 뭐 건수당 3,000원 받는 건 사실은 우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정도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네, 네, 오히려 네. 배달에 네, 네.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사실은 작은 거가 돼버렸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게다가 네, 길이 그 오토바이 같은 걸 타고서 배달하시게 되면 매우 위험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맞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이런 상황에서 점점 더 그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다. 이거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이 시스템이 좀 사실 하나도 뭔가 어떤 체계화돼 있지 제도적인, 않다. 어떤 규정 같은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여가지고, 네. 예를 들면 뭐 오토바이 면허를 따는 것도 그냥 되게 쉽게 누구나 딸 수 있어요. 교육도 제대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배달 라이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최소한의 교육받 같은 걸 받아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오토바이 정비를 하는 것도 국가 자격 같은 게 없습니다.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뭐 이런 업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그냥 누구나 이제 쉽게 접근하는 어떤 일이 되어 버렸는데, 근데 이제 뭐 오토바이 배달 일이 상당히 위험한 그렇죠. 일입니다. 네, 위험해요. 이게 지금 뭐 업체들에서는 무슨 요새 그 선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소풍하듯이 운동 삼아 네, 네. 배달하셔야 이런 광고 카피도 있는데, 그렇죠. 정말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네, 지금 하나 뭐 대단히 안타까운 통계가 하나 있는데, 네. 18세 중에 18세에서 24세 이 청년층의 잔재 사망 사고 비율에서 보면 네. 배달업이 1등입니다. 거의 절반 정도 수치로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젊은이들의 세상에 여기 뛰어들었다가 네, 이렇게 네, 되는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보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네.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쉽게 이 배달 일을 생각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크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오토바이 보험도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보험료가 최대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면 최대 1,800만 원도 나옵니다. 1년에. 네. 그러니까 그만큼 보험료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고요. 자동차 보험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배달용 보험을 들지 못하고 이를테면 가정용 보험 이렇게 이제 들어요. 네. 그 보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실제 사고가 났을 때 보상 못 보험사가 받겠죠, 그러면. 그렇죠. 네. 이제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 상당히 좀 문제가 크고, 그리고 산업재해 보상보험이 있잖아요. 네, 네. 예, 노동자들 산재보험이 있는데 다행스럽게 작년부터 산재보험이 적용은 됩니다. 배달 라이더들이. 근로자로 인정이 돼서. 네. 예, 산재보험만 적용이 돼요. 이 근로자로 인정된 건 아니고 산재만 적용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산재도 적용 제외 신청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서 네. 그냥 나 산재 가입 안 해요라는 문서 한 장만 써버리면 제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업체들에서 악용되는 사례들이 좀 있는데, 네. 그래서 뭐 이를테면 보험은 가정용으로 드러났지 산재 적용 제외 신청으로 썼지,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버리면 네. 보험은 보험대로 다치는 것뿐만 아니라 네. 경제적으로까지 파산하게 되는 그렇죠. 이런 일들을 사실 저희는 종종 보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그 애청자분께서요, 라이더를 억대 연봉 나오는 분이 글을 올려서 부러움을 샀지만 이게 목숨값이나 바꿔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숨 내놓고 위험하게 일하는 게 변함이 없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교현 라이더 유니온 기획팀장이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8시에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